조희대 대법원장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대법원장으로서 소명을 하지도 않고 그 직위원 판사가 휴대폰을 최근에도 바꿨다는 이 의혹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원 자체가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건 당연하다.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사법부가 했다고 이런 식으로 다수결로 해야 된다고 뒤집어 버리면 네. 그 다음엔 이제 다수결로 싸우는 겁니다. 힘 대 힘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예. 총무비서관의 과거에 이 업무 때문에 나오라고 하면 도대체 6개 상임위는 뭔 거예요? 운영에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 뇌랑 공범도 아니고 왜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죠? 근데 나와서 뭐 물어볼 건데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황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네. 뭔가 확실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부르는 게 맞죠. 이 사람을 꼭 불러내야만 한다면 무엇 때문에 불러내야 되는지를 국민한테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서 이 수차례 입법을 하면서 검찰과 국정원 쪽을 쭉 힘을 뺐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력이 이거를 수사할 만큼 커버할 능력이 아직 안 된다. 이거는 외통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 외교의 문제예요. 현지 경찰이 범죄 단지라는 큰 거를 구성해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거를 막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1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주말 사이에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뉴스들이 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마도 핵심 키워드는 조희대 그리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두 개가 아마 가장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들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도 모시게 되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 또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죠. 그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느끼해. 짧게 하니까 왜 이렇게 네, 당황하시는지. 짧게 가시죠. 네, 조금 느끼하긴 합니다. 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정리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최은경 기자가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국감장 뭐 현장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뉴스도 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하나하나 좀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뉴스가 주말 사이에 계속 터졌는데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고문받은 끝에 숨진 사건이 알려져서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일단 캄보디아 경찰 당국과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겠다 하면서 협의를 시작하긴 했는데요. 이게 알면 알수록 캄보디아 내부에서 한국인 취업 사기가 굉장히 크고 감금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이런 피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몰랐는데 꽤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한 300여 건 정도가 납치나 이런 뭐 고문 비슷한 뭐 이런 문제로 이미 우리 대사관에 뭐 신고를 했다, 혹은 뭐 우리 사법기관에 신고를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사법이 거기에 좀 잘 대응할 수 있을지도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범죄, 그러니까 뭐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보이스 피싱과 피싱. 관련된 이 범죄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좀 했었습니다. 그런 범죄를 서버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중국에서 이제 하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네.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이제 찢어진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현지 경찰과 이제 대한민국 경찰과의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이분들이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 범죄 건수가 막 확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외교부가 행안부에다가 주 한국 대사관에 쉽게 말해서 경찰이 지금 3명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증언을 해달라. 네. 너무 지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를 거절했어요. 네. 이때 당시 아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시절일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와 관련해 가지고
국정감사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이루어지고 국정감사를 10월에 하기 때문에 10개월 정도의 이 정부 초기에 대한 이 반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5월, 6월 넘어가지고 이제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아니라 지나간 윤석열 정부 1060일에 대한 지적 그리고 방성 거기에 대한 개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캄보디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빨리 경찰 병력을 조금 이렇게 증원을 시키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수사권이 우리가 현재 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 같다 봅니다. 네, 이제 사실 또 윤석열 정부 탓을 한번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2022년 검경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우리나라의 약화된 수사력이 사실 마약 범죄, 조폭 범죄, 경제 범죄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이 외국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범죄들, 이러한 범죄들을 우리가 외사라 그러는데 이 외사 범죄 같은 경우에 검찰이 원래 외사과라는 게 별도로 있을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외사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되신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몇 가지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외사가 예전에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이쪽 출신이신데 네. 경찰청장? 검찰총장, 예,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외사과 출신, 그러니까 외사과에서 쭉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뭐 공안이 있고 특수가 있고 일반 형사가 있는데 네. 외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검찰의 수사력을 완전히 봉쇄시키고 그 노하우가 완전히 2022년부터 이 외사 쪽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전담시킨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또 하나 약화시킨 이 외국 범죄에서 또 하나 약화시킨 게 바로 국정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이 외국 관련 범죄에 있어서 삼각축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삼각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민주당에서 이 수차례 입법을 하면서 검찰과 국정원 쪽을 쭉 힘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만 남았는데 문제는 경찰의 수사력이 이거를 과거에 국정원과 검찰이 하던 정도의 수사력보다 이거를 수사할 만큼 커버할 능력이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는 게 공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네. 그냥 없애버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 공백이 이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당장 문재인 정부 때를 보고 있으면 마약의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이 변호사 업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사범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그 정도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풀린 거죠. 그러니까 마약 범죄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외사 범죄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그 마약 카르텔이랑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거기가 국정원과 검찰을 약화시켜 놓고 경찰을 그만큼 보강을 안 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에 의해서 공백이 생기고 있었고 그 공백이 골마 터지다가 이번에 터진 겁니다. 경찰 몇 명 보낸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이와 같은 외국 범죄에서 오랫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왔던 노하우를 그냥 한 기관, 두 기관을 그냥 통째로 부셔버리면서 날려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확실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참 국민의힘이 이렇게 방어하는 건 좋은데 좀 얘기를 할 때 두루뭉실하게 정치적으로 호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방금만 하더라도 국정원하고 검사에 힘을 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어떡하게 힘이 빠졌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힘을 뺐대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국정원에서 힘 빠진 거? 뭐 지금 간첩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첩 뺐다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 간첩 수사 못하게 하는 거하고 그 경찰로 넘긴 거하고 지금 해외에서 범죄 일어나가지고 우리 국민들 지키는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왜 그것을 같이 막 교묘하게 물타기라는 거죠? 그리고 마약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 잘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 떠들썩하게는 백혜련 경정, 그 마약 인천 세관 외압설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그런 것을 저지른 정부 국민의힘에서 무슨 마약 얘기를 합니까? 한동훈 장관 뭐 마약 얘기해가지고 마약 제대로 된 거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할 거면은 좀 제대로 객관적인 팩트를 갖고 얘기해야지 네. 힘을 뺐다 이런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수사를 봐요. 못하게 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부패, 경제, 범죄 등 해가지고 두 개로 줄여버린 게 2022년에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 완박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공안 업무만 한 게 아닙니다. 해외 정보 파트가 이런 마약 카르텔이나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이나 이와 같은 국제적인 커넥션을 갖고 있는 범죄 조직에 대한 그런 정보 입수도 국정원이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능에 대해서 방첩 기능만 약화시킨 게 아니라 같이 약화를 시켜놨죠. 그리고 경찰에게 그 기능을 다 줬는데 네. 문제는 경찰에게 그만한 보강을 해주질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은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국정원 부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 공백 생긴다. 보강한 다음에 해라. 심지어 당시 검수완박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이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참여연대랑 민변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몇 년도예요? 그랬는데 몇 년도예요? 2022년에 처음에 참여연대랑 2022년도에 누가 정권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민주당이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했어요. 끝난 한 달. 딱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지금 6대 범죄 2개로 줄여놨다고 해서 수사 안 했다는 거 누가 믿습니까? 지금 뭐 등으로 해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했지. 저도 얘기 좀. 그리고 네, 국정원으로 예. 자, 경찰하고 김성열 이게 예, 너무 최고. 멀리 왔네요. 예.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거 지금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외통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 외교의 문제예요. 자, 캄보디아 보세요. 캄보디아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현지 경찰이 범죄 단지라는 큰 거를 구성해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거를 막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솔직히 말해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하는 게 효력이 있을까요? 지금 거기 있는 경찰 한둘 늘려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들이 가가지고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따질 거면 인지수사의 문제, 즉 자기들이 범죄를 파악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는 건조차도 해결을 다 못하는 상황이에요. 330건이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납치 비슷한 일들이. 자, 이 정도가 문제가 되면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외교 조치를 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캄보디아와 우리가 뭐 사이가 안 좋아서 못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원조 제일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예요. 2025년 4천억 했대요. 캄보디아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요. 돈은 주면서 왜 이런 얘기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외교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이렇게 ODA 사업하면서 거기다가 원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왜 돈은 주면서 우리나라 국민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거죠.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외교부가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되고 코리안 데스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여행 금지 국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풀든가 해야지 단순히 여행 주의보 이런 거 내려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네. 이 문제도 근본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캄보디아 사람이 한국인 관광객을 막 납치하고 그래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 또 내국인이 내국인을 속여가지고 외국으로 속여가지고 빼내가지고 저지른 범죄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근본적으로 조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한국 국내- 사람이 한국 사람을 그런 경우도 사실 해외에서 일어나는 네. 한국인 범죄 중에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속여서 이번 저지른 범죄 범죄가 조직은 많은 중국인들이 겁니다. 좀 주축이 된 범죄 아니, 그러니까 조직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있지만 네. 그런 한국인이 하는 범죄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 이제 경찰들이 가도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조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우리가 가가지고 현지에서 잡을 수 없고 가서 잡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성열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외교부 차원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도 캄보디아 ODA 예산을 또 많이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뭐 군까지 동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아마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사실상 그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죠. 그건 제 상식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단계가 좀 있죠. 그 전에 외교 단절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가면서 먼저 하고. 예, 강하게 조치를 한 다음에 가야 되는 근데 거죠. 보통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인사가 만약에 그 나라를 갔는데 그 네. 나라에서 납치가 됐다. 네. 그러면 그 외교적으로 그 나라의 군이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라고 하면 좀 주요 인사. 저 고위직 같은 거 필요에 따르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국민 납치와 관련돼서 굉장히 굵직했던 사건들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과거에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저희가 이게 납치가 됐던 사건이 네, 있었지 네, 네. 않습니까? 당시에는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라고 예, 예. 해서 이게 자국민을 구출해내는 예. 이러한 과정들도 있었고, 근데 이 사건은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 2개월 동안 사망 이후 2개월 동안 아직 시신이 우리나라에 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비극적이에요.
도대체 이게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주권 국가의 국민들을 우리 국가가 지금 보호는 하고 있는가? 네. 이제 와서 뭐 국가수사본부장 파견하고 한다고 하지만 사망 이후 2개월 동안 이제 유가족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 부분이라도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진짜 미국이 좀 부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미국인을 상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 미국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건의 특성이 취업 박람회 간다고 하고 본인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납치가 돼서 간 게 아니어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어도 그동안 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거는 정부에서 나서서 캄보디아 범죄 대응 TF 구성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감사 네.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11월 6일까지 합니다. 주목할 만한 그 상임위들은 물론 이제 모든 상임위에서 굉장히 주요 이슈들을 다루게 될 텐데 법사위가 오늘 가장 핫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출석을 했어요. 난리더라고요, 거기. 네, 이제 출석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고 그러니까 원래 관례대로 발언을 한 뒤에 이제 기관 증인 대표 이석하라고 하면 자리를 뜨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현실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상황에 대해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된다.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람 제발 부르지 마. 그건 나 포함인 것 같아요. 뭐 이전에 했던 얘기랑 뭐 비슷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이 재판 사항에 대해서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서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질의 형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대법원장을 압박을 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이석하라고 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야 의원들이 거세게 공방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럼 계속 이렇게 있다가 뭐 점심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국회 상임위에 기관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헌법 61조하고 국회법 121조를 보면 이게 국회가 국정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고 증인을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진술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대법원장에게 이런 관리를 지켜줬던 거는 그동안의 대법원장들은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유력한 대선 후보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은 어떤 구속 취소와 관련된 이 희대의 어떤 제대로 잘못된 이 결과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서 소명을 하지도 않고 그 직위원 판사가 휴대폰을 최근에도 바꿨다는 이 의혹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원 자체가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건 당연하다. 근데 자꾸 인사말만 하고 나갔다? 이게 관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의 대법원장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이석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호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계속해서 주구장창 얘기해 주잖아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그 친일 반민특위 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혐의자를 석방을 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7번이나 불러가지고 질의응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신 헌법 때문에 국정감사가 폐지됐죠. 그리고 나서 87년도에 민주화가 되면서 그 민주화 산물로 헌법재판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88년 국정감사가 부활되고 그 부활된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의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고 지켜주자는 의미로 우리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만 하고 이사갈 수 있도록 배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조희대한테 우리가 그럼 배려해야 됩니까? 관례 말고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럼요. 그러니까 거죠? 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말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법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 눈높이에 있어서 아니 누가 봐도 잘못됐잖아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900일 동안 기다렸다가 재판받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1심과 2심이 갈라졌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9일 만에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 인생이 걸린 내 재판을 대법원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나 궁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건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네, 그렇죠. 파기환송 이 재판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묻자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이 정말로 이 1심과 2심이 갈려진 거라든가 모든 재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고 있느냐, 네.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달랐으면은 그때 민주당에서 선고기일 잡혔을 때 정말들 좋아했던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달랐으면은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여야가 지난 한 40여 년간 지켜온 하나의 관례였어요.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막 출근길 막고 난리쳤잖아요. 아니 이렇게 국정원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가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재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를 고의 마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야가 안 해왔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처음 하겠다는 거잖아요. 87년 이후에 여야가 안 해왔던 것 중에서 그래 우리 당이 처음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당 정부죠. 우리 당에서 나온 정부에서 처음 하겠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탄핵까지 갔던 계엄이라는 사태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어때요? 민주당도 지금 29번의 탄핵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죠? 29번의 탄핵을 했고 이제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사법부 독립을 침탈하는 이러한 행태를 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정치를 어디까지 가져가 보실 생각인지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법적으로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예, 문제 있어요. 저도 이제 국회 오래 있었잖아요. 예? 국회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들을 보면요, 딱 두 가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냐면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관해서 재판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직 그거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불러가지고 그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당신들은 어떤 의견을 냈느냐, 이거 자료 검토 제대로 했느냐, 자, 다음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예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요, 이제 그 전에 의원들이 자신의 재판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법관을 자꾸 압박하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이 법상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하시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겠군요. 그 직위원도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해야죠. 이건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거예요. 심판이 아직 경기의 심판을 보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심판을 갑자기 끄집어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한 다음에 다시 심판을 넣어. 이 말이 됩니까?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좋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심판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고 그 의혹이라는 것이요, 제가 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라는 것이 만약에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밖에서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재판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끊어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한 톨이라도 나오면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증거 안 내놓으셨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무슨 식사 자료가 있었다, 뭐 누가 참석했었다,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단순히 너무 빨랐다 이것만 가지고 하면요, 이거 가지고 할 만한 재판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전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일리는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대법관이 그러면은 대법원에 올라온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이 재판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했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그 재판, 공직선거법 재판은 하나의 예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싶은 거는 정말 그렇잖아요. 1년에만 3만 건, 4만 건이 대법관들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루에 제가 계산해보니까 최소 10건씩 해야 되거든요. 10건씩, 오전에 5건, 오후에 10건씩 해야 돼요. 1년 365일을. 그러면 제대로 되냐 이거예요. 제대로 보냐 이거면 어쩔 수 없이 재판 연구관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럼 우리가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냐, 헌법재판관 연구관한테 받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시라니까요. 하시는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판에 이미 어떻게 영향을 안 끝나- 줘요? 끝났잖아요. 아니죠. 절대 재판이 아니에요. 진행 중인데.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니 네. 보세요. 제가 독립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아무리 사법부에서 각 판사의 그거에 대해서 빨간 펜 안 친다고 제가 또 해도 아직 안 끝난 게 얘만 뭐냐면 드릴게요. 일단 얘만. 말씀 들어보고요. 아니 제가 비서관이에요. 제 네. 위에 보좌관이 있어요. 근데 보좌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조져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에 판결을 할 때 제가 뭔가 일을 할 때 그게 어떻게 영향을 안 미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하시는 건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네. 하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밝혀지면 정치적인 책임들을 지셔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재판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는 또 국민들의 판단인데 우리는 또 이거 외에도 대법관을 증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하겠다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뭐 1조 4천억 건설 비용 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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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불러서 우리가 대법원장하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재판에 영향 주는 겁니까? 예? 이것도 영향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럼 왜 못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우리가 약속하면 나와서 대답할 거예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이제 지금 박균택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장은 조희대- 답은 안 하죠? 예,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고 그냥 네. 이제 그냥 듣고만 있다고 합니다. 질문만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더 강하게 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네.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어떻게 확보되는가?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앞으로도 강공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전례가 되면요. 앞으로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도 재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은 네. 모든 재판을 국민투표 붙여가지고 결정을 내는 그런 세상을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을 유무죄를 국민투표로 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그런 세상을 원해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폴 하나 띄워놓고 찬성 반대해가지고 그런 세상을 원해요. 이게 법치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저도 법대를 나왔고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건 국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법을 해석하는 일, 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은 로마 시대부터 해서 수천 년 동안 쌓여온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을 가지고 학자들끼리 토론을 하고 법률가들이 그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판사들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은 그 오랫동안 내려온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결정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민주주의니까 그냥 다수결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진짜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면 그런 나라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사법부를 이렇게 능멸하지 마시고 사법부가 이 사람들이 왜 공부한 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공부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거는 입법부가 하는 일이지만 그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고 판단하는 거는 사법부가 하는 일로 그게 사법권의 독립이고 그게 삼권 분립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만들어 놓은 체제잖아요. 그럼 질문하실 테니까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파기환송 이 결정이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그 전원합의체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너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저희는 제가 물어보는 의도 아시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런 전원합의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속에 울림으로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정치적인 영향이나 외압을 하나도 받지 않고 조희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냥 딱 9일 만에 정리한 거라고 그러면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 왜 들어가 있었습니까? 제가 물어본 거에 일단 대답을 해주시고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저는 박상수 변호사님의 의견은 존중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본인도 법률가니까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조희대가 했던 그 행동들이 정말 정치의 개입이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어요? 파기환송심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더 이상 이제 뭐 근데 두 번째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사법부가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사법부가 했다고 이런 식으로 다수결로 해야 된다고 뒤집어 버리면 그 다음엔 이제 다수결로 싸우는 겁니다. 힘 대 힘으로.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거예요? 결국에는 합의가 안 되면 아니죠.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 질서와 평화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법치주의가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토론도 있고 설득도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설득 토론이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결국은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너는 짜장면 먹자고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3명 2명이면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평생 그 사람은 짬뽕을 못 먹어요. 그것 때문에 있는 게 법치주의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선거가 다수결이라는 것이 다수결이라는 것이 항상 오른쪽으로만 흐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고 소수 의견에 대한 좀 다 배우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 사실은 법치주의인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이제 생각 차이는 뭐냐면 이쪽은 입법 권력이 가장
세다. 그러니까 입법 권력을 가장 우선시하다 보니까 나머지 권력들이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는데 우리나라 헌법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오해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지금 입법 말씀하신 거 권력이 보면요. 아니 다수결의 이게 원칙에 조금 많이 따라야 길어진 것 된다. 같은데. 네. 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답변 안 하고 아마 이따가 시간 봐서 아마 나갈 틈을 봐서 나갈 것 같고요. 점심시간에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네, 나가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밥도 도시락 시킬 겁니다. 도시락 시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김현지 네. 네. 김현지가 어떻게 이석하실래요? 양해해 주시면 이석하겠습니다. 네,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네. 갖고 이제 한참 이슈가 많았는데 네. 결국은 네. 안 나오는 쪽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그런 같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3명을 이야기했어요. 민중기 특검, 그다음에 김현지 부속실장, 그다음에 네. 봉욱 민정수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쨌든 그 김현지 부속실장은 안 나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야 될 일이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왔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 위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어요? 아 그 비교 대상 아닌 걸 자꾸 뭐 또 비교 어그로로 대상이 끌고 아니에요. 들어가네 또 이 사람. 아니, 왜 비교 대상이 참.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네. 지금 사실 다 궁금해요 아니, 지금. 100% 나올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100%라면서요 진짜. 우상호 저는요. 민정수석이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뭐 얘기합니까? 저 얘기해요 말아요. 네. 얘기해요. 아, 얘기해요. 얘기해도 돼? 네. 나와야죠. 네, 나와야죠. 저는 지금까지도 나올 거라고 믿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라고 했고 뭐 우리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얘기했고 많은 인사들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나오는 게 맞다. 근데 안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제가 비판을 하신다면 또 달게 지금 받겠습니다만 안 나오는 쪽으로 아마 그렇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예. 근데 그것도 저는 네. 가봐야 아는 거예요. 민심과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서야 뭐 또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또 듣긴 했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6개 상임위에 동시에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순간 못 나간다고 판단했다. 자, 근데 그것도 그래요. 예. 아니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예. 총무비서관의 과거에 이 업무 때문에 나오라고 하면 도대체 6개 상임위는 뭔 거예요? 운영에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 뇌랑 공범도 아니고 왜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죠? 그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아, 그걸 관심을 이번 가져도 적재적소에 해야지. 저는 추석 민심. 경제 프로그램에 강성필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민심을 보면 추석 민심 들어보셨잖아요. 네. 솔직히 저는 제 주변에서는 김구 조1 정도였어요. 아, 김현지가 김현지 90, 조희대 1. 조희대 10. 아니, 사람 좀 두루두루 네, 만나세요. 그래서 김구 조1 정도였어요.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정말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김현지 씨에 대한 궁금증으로 네. 정말 너무 미스테리한 인물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 보니까 김지호 대변인이 처음으로 이제 나이를 처음으로 알려주시더라고. 나보다 한 살 많은 누님이라고. 그래서 다들 그때 알았어. 75년생인 걸. 아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 진짜. 언더 73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그게 있어요. 이거 뭐 전략적으로 하실 부분도 아니고요. 사실 나오는 게 왜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셔야 되는 문제고,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근데 나와서 뭐 물어볼 건데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안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네. 뭔가 확실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부르는 게 맞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좀 현안이 뭐 있는지는 이거를 그러니까 국힘 쪽에서 공격을 하실 거면 좀 더 강하게 김현지 비서관이 나와야만 이 문제를 물어볼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저 사람이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원래 나와야 되니까 나온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과하게 밀어붙이는 측면도 있어요. 저는 물론 나와야 되는 건 전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이게 김현지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는 자리에서 국정감사에 나오는 건 원칙적이다. 당연히 나와야 된다. 다만 이 사람을 꼭 불러내야만 한다면 무엇 때문에 불러내야 되는지를 국민한테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관련 소식 좀 한번 가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에 제기된 세관 공무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동부지검 있잖아요. 서울 동부지검장이 이문정 검사장인데 네. 동부지검에다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백혜룡 경정 우리가 전에 한번 모셨는데 계속해서 이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이잖아요, 경찰. 그 세관 공무원. 네. 네. 세관 공무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네, 주장하는 네. 경찰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해라라고 해서 수사팀 보강도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가 참 이례적이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 심각한 거예요. 문제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알면 알수록 진짜 기가 차는 게 뭐냐면 이 6명이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막 몸속에 막 삼켜가지고 숨겨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것도 걸리는데 무사통과했다는 대놓고 거죠. 그냥 이렇게 다 몸에 감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마약 탐지견도 물려버리고 그 6명이 이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전달해 준 사람이 공항에 가면 누군가가 너를 안내해 줄 거야라고 했으면 보통 우리가 영화 보면 기웃기웃 거리다 누가 와서 데려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인천세관 직원이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게이트 문을 쫙 열어가지고 통과시켜 줬다는데 이게 뭐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 네. 이 여기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팀이 이것을 잡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길래 이거는 인천세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 사람 진술도 인천세관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천세관까지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막혔다는 외압을 거죠? 받았다는 거죠. 네. 외압을. 그 외압이 어떤 사람 이 조병로라고 당시 서울청 경무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도 기가 차는 거예요. 그냥 아니 같은 공무원들끼리 예의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때 당시 민주당 야당이었으니까 뭐 이런 거 나오면 뭐 야당 좋은 일만 시킬 일 있냐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그리고 백혜룡 경정이 잡혀있던 언론 브리핑도 외압으로 인해서 연기되고 본인은 좌천되고 네. 그런데 이게 또 인천지검과 관련된 것이고 인천지검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는 것이고 그 검사팀들은 다 승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권 차원에서 외압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두 갈래입니다. 엄청난 마약과 관련된 이 사건 하나. 그래서 이것을 정말 개선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해병대 이거 외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네.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백혜룡 경정을 그 합수팀에 파견 지시한 겁니다. 네. 뭐 이문정 지검장도 부담이 좀 되겠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는 바람에 뭐 당연히 부담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수사는 해야 되는 거겠죠. 이거는 뭔가 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나서가지고 하실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고위층에 올라가면 저희하고 가장 다른 게 정보를 받아들인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조금 생각이 나요. 거기 보면은 그 검사하고 경찰하고 막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네. 경찰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야 이거 위에서 관심 있는 사안이야. 라고 해서 무슨 일까지 벌이냐면요. 나중에는 그 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연기자, 배우까지 세워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여기에 이런 식의 게 되고 이제 여론이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 수사팀은 너무나 큰 실적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이런 우려가 좀 들어요. 특히 무리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 백혜룡 경정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이 수사를 하다가 외압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실은 피해자에 가깝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줘서 제3자인 다른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게 훨씬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을 직접 이렇게 넣으면은 이분은 조금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좀 앞설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야말로 우려인 거죠. 예, 우려예요. 아니, 당시에 네. 그 사람이 세세하게 이 외압을 당했고 그 이후로도 자천이 된 이후에도 수사에 대해서 계속 혼자 자력으로 수사를 이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사안에 있어서 백혜룡 경정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 나가면은 네네.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백혜룡 경정이 계속 하고 다니는 이야기들이죠. 그 이야기들에는 굉장히 허위 사실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민형사상 소송이 모두 제기돼 있는 허위 상황입니다. 사실들이 많다고. 그렇죠. 예, 그거는 보세요? 허위 사실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던가 뭐 검찰 수사팀을 모두 뭐 폭파해 버렸다라고 이야기. 7명짜리 팀을 5명짜리로 만들어서 폭파했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 7명짜리 팀을 5명짜리 팀으로 만들면 우리가 이거를 폭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 고발이 이루어져서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인데 수사 중인 피의자를 수사팀에 넣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다른 매체에 오늘 아침에 출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출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죠. 백혜령 경정을 수사팀에 넣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대통령이 수사팀까지 다 꾸려주는 거는 이거는 이 자체도 위법성을 따져봐야 되기는 합니다. 이 수사 지휘에 대한 권한이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근데 네. 수사팀에 이렇게 넣겠다고 하는 것은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 씨를 수사팀에 넣겠다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수사팀 인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대로 그냥 수사를 해서 드라이하게 네. 수사를 해서 밝혀내면 되는 문제라고 근데 해당 사건을 생각합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근데 김만배는 범죄자고 백혜령은 경찰인데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해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건 그리고 그러면 범죄 허위사실 피의자죠. 유포라고 하면 네. 왜 백혜령이 예를 들어서 세관이 이 사람들을 안 잡고 그냥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세관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풀어줬어? 그러니까 세관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 얘네들을 풀어놨다가 상선이 누군지 잡으려고 그렇게 변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관이 밖에 나가서 수사한 사람입니까? 공항 안에서만 그 수사권이 있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는 왜 맞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아주 한두 개 지엽적인 거 가지고 얘기한 게 맞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때 당시 윤석열 정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가서 근무를 같이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 지금 표명했어요? 뭐 하나라도? 안 했죠. 그런 것부터 먼저 돌아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근데요, 무슨 백혜령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팀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다 적처럼 자신한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선입견, 예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수사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서 이분이 많이 알고 있으면 이분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이분이야말로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안 오면 공판전 증인 신청을 하시던가. 제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인 제 거지. 말은 뭐냐면 네. 그런 말 하기 전에 당신들 정부에서 일어난 이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라고 먼저 입장 표명부터 좀 아니, 내가 수사하길 해놓고 바란다고 얘기를 그 했잖아요. 다음에 좀 진행하는 게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혜령 경정은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면서 수사 도움을 받을 수도 그렇죠. 있으나 이 사람을 네. 주도적으로 쓰는 건 이게 잘못됐다. 그럼 또 이 검토해 말씀이신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좀 나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소환이 될 것 같죠? 여기저기서 부르고 있는데요. 예. 해병대원 순직 사건, 최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라는 이제 단독 기사가 오늘 나온 거예요. 피의자 신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종섭 당시 장관이 네.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부터 이 최해병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사실상 이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고 뭐 출국 금지도 된 상황이었고 한데 이 사람을 그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들을 불러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그 같습니다. 시기가 잘 맞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한동훈 대표의 그런 해명이 예.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력이 있건 없건 저는 평등하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찰에서 어쨌든 피의자 신분을 소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셔가지고 난 그런 일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고 네. 나와서 또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냥 검찰 소환한다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말씀하시면 된다는 저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가 한동훈 전 대표 때 있었던 거잖아요. 네. 출국 금지 해제는 이거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출국 금지가 된 거예요. 출국 그러면 금지 당시에는 장관이었고 그렇죠. 해제 당시에는 당에 그냥 있었고 비대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시켰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된다? 그럼 출국 금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호주로 간 게 잘못이라면서요. 출국 금지가 됐을 때 장관이었으니까 피의자가 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이제 그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이 자, 인사 검증은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단이 인사 검증이 받으니까, 예, 시작을 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였어요. 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하지만 인사 검증이 마무리된 거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나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인사 검증 중간에 무슨 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 인사 검증이 시작될 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해야 된다고 끝났을 때 적합하다고 나온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시작될 때 있었던 것만으로 그게 피의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네. 뭐냐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살인 사건은 일어난 자리에 한 며칠 전에 지나간 행인이 한 명 있어요. CCTV에 잡힌. 살인 사건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일어났는데 근데 지나간 행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에서 그냥 특검에서 이와 같은 그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는 거는 특검이 그냥 일종의 특검을 자신의 출세의 도구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끌고 갈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할 테면 해봐라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할 박사부 테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CCTV 찍힌 사람이 사전 답사하러 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 경찰이 만약에 혐의를 포착하면 불러야죠. 그리고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네, 비유는 이제 그만하는 걸로. 네. 비유로 대한 건 아니 없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어쨌든 인사 검증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그 인사 검증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공수처 그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를 알았냐 몰랐느냐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밖에서 이렇쿵 저렇쿵 말할 필요 없이 뭐 말씀하신 걸 그냥 그대로 특검 가가지고 나 이렇게 했다 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는 뭐 괜히 안 간다고 하는 게 막 더 이상하고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안 가실 예정인 거죠 지금?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입건이 된 사안도 아니고 소환이 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거는 뭐 아닌 문제인 것 같고 그러나 뭐 수갑을 채우고 싶으시면 채워 보세요 한번. 네.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아니 한번 해보세요 이건 진짜. 좀 그런 게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 이준석 대표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피의자 신분이나 그전엔 참고인이었죠 저희는 이렇게 해서 특검 소환이 왔어요. 네. 압수수색도 당하고 근데 그때 저희는 다 응했어요. 하나도 거부한 적도 없고 다 응했는데 그때 한동훈계 패널이 나가가지고 방송에서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아 그거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뭐 가서 수사 잘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 그랬어? 저희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왜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저희도 억울한데 가서 수사 받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렇게 하는 맞겠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겁니다. 이렇게 네. 유중잣대를 쓰시면 안 돼요. 아니 그 할 테면 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희도 그냥 할 테면 하라고. 뭐 아, 그때 할 테면 하라죠. 이준석은 네. 그 수갑 채워라 뭐 이런 얘기 안 했죠. 아니 수갑을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수갑을 채우는 거는 네. 그때까지는 우리의 상상력 범위 밖에 있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전에 수갑을 채우는 거에 대한 그 상상력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 상상력에 들어왔지. 국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또 뭐 꼭 국감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양평 그 공흥지구 개발 특혜 요 의혹 관련된 공무원분이 사망을 했죠. 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유서가 뭐 진짜냐 가짜냐 얘기도 좀 뭐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뭐 부적절한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이 10월 2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8일 만인 10월 10일에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데 이 조사를 받고 나서 글을 남겼다고 해요. 계속해서 강압 조사가 있었다.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다그쳤다.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의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좀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의 그 피의자 조사였기 때문에 강압적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심야 조사에 대한 것도 이분 힘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특검에서는 우리 동의를 받았고 조사 마치고 나서 조서 열람을 하느라고 좀 늦어진 거고 휴게 시간은 보장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공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서 관련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분이 남긴 그 글이 실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유서랑은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네. 멀리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아침에 뭐 시사 프로 같은 걸 좀 한두 개 좀 보다 보니까 뭐 유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혹은 뭐 심지어는 뭐 그 사망의 원인 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던데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좀 웃는 뭐 이런 분위기여서 굉장히 좀 저는 놀랐었는데 여튼 아직까지는 뭐 조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뭐 증거나 뭐 혐의 같은 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되셨는데 너무 그렇게 이거를 너무 그렇게 정쟁화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수사에 있어서 뭔가 수사의 정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사람마다 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사에 있어서 강압성을
이렇게 약화시키기에 우리가 많이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네. 국회 그냥 이제 분향소잖아요. 이것까지도 불허할 이유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거는 약간 고인이 되신 분이 있는 거고 네. 분향을 해도 뭐 얼마나 그렇게 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까지 이렇게 대치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뭐 그런다 해서 특검은 수사 결과로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차분하게 그냥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네.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이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수사기관이 책임을 안 지려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막자고 하는 게 검찰개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강압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압박을 너무 느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봐야지 알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서 같은 것들도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게 지금 메모만 나온 거 아니에요. 유서가 20여 장 있다는데 그걸 아직 유족들한테 보여주지도 않았대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도의적 차원에서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느 정도의 도의적 책임은 져줘야죠. 그래야지 특검이 더 탄력을 받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를 느꼈다고 유족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냥 나는 그런 적이 없어만 하는 게 맞나요? 아니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잘 안 이뤄져요. 그런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는데 이분이 만약에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숨을 앗아갈 만한 내용은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정당하게 수사만 했다. 저는 오히려 특검이 본인의 추진력을 잃어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고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조금 서로 간의 쟁점으로 주고받는 거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국회에서 오래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국회에다가 이렇게 분향소를 설치한 적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자칫 정치적으로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적으로 말씀이신 거죠? 번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설치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하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뭐냐? 아니 수사를 한 사람은 나는 그렇게 압박을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수사를 받고도 뭐 더 웃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김성렬 최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체적으로라도 일단 빨리 네.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좀 해야 될 분명히 필요가 있고 여기에 있어서는 특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하고 정정하고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서가 이게 조작되지 않았다는 가정을 지금 이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정 아래라면 특검이 그러니까 뭐 진술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몰아서 어떤 답을 결론을 지어놓고 좀 거기에 맞는 답을 할 때까지 이렇게 질문을 계속했었던 그런 정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하나만 짚을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네. 이 유서를 지금 김선교 의원이 네. 공개를 했잖아요. 양평 군수 네, 하셨던 도대체 왜 그 사람 손에서 나오느냐. 그리고 네. 이 유서 전체가 지금 이제 조작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이에 보시면 이 그 행간 사이에 아주 작게 글씨들이 써 있어요. 추가한 것 같은 글씨들. 네, 근데 김선교 뭐 넣으면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지금 이야기처럼 보이니까 전체를 조작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왜 이게 김선교 손에서 나왔지? 네. 저 맥락은 왜 들어갔지? 보통 유서를 쓸 때 네. 자기 얘기와 가족 이야기와 뭐 이제 수사 이야기를 쓰지 다른 근데 대상자를 저거는 하지 않으니까. 유서가 아니라 네. 기존에 있던 메모고 네. 실질적으로 유서는 한 20여 장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그거는 아직 아직 공개를 안 공개가 하고 안 된 있으니까. 상황이라서. 근데 공개가 안 돼서 이 정도로 이슈가 커지고 의혹이 발견되면은 의혹이 계속 논의가 되면 이제 빨리 공개를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유족 네. 동의 또 받고. 이게 말씀 유족분들의 저희가 유족 있는 동의 거니까 받고.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니까 사실 저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수사를 저도 이제 수사 입회를 많이 해보고 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얘기해 보면 수사를 할 때 이제 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 감수성이 조금씩 달라요. 뭐 그렇겠죠. 어떤 분들은 지문 날인만 해도 손을 떠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수사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변호사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항의도 하고 방어도 하고 진술을 그 자리에서 고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가실 때 변호인이랑 같이 안 갔더라고요. 혼자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없이 아마 혼자서 그런 게 있었을 거고 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죠. 뭐 그 사건의 현장이 잔디밭이었으면 예를 들어 넘어졌다 그러면 넘어졌을 때 손에 뭐 같은 게 묻으셨죠? 그러면 풀에 묻으시지 않았어요? 풀이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을 하면 잔디밭에서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조금 그 수사 기법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 수사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유도신문을 당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변호인이 같이 갔으면 네. 아마 이 비극적 사태가 좀 덜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드는데 수사를 뭐 여러 번 받아본 분들은 당연히 변호인이랑 그렇죠. 같이 가고 할 텐데 그렇죠. 안 예. 그런 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가시는 모르니까요. 거죠. 또 이제 신분이 네. 참고인이니까 네. 또 이제 바로 이제 변호사를 같이 가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요 부분은 뭐 요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우리 김성열 최고 오셨으니까 그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삼자 연대사 요건 한번 무서워. 좀 우리가 밝혀봐야 되지 않나. 요건 한번 끝으로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어떤 거를 밝혀드릴까요? 그러니까 말 안 들었어? 손 잡은 건 맞아요? 예? 손 잡은 건 맞아요? 뭐 악수에 맨날 하시죠.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그렇다고 저희가 뭐 국힘하고 합당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오세훈 시장님 국힘을 버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돌아가는 사정들도 좀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장으로서 굉장히 좀 국민들에게 있어가지고 뭐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유력한 후보시고 또 그분이 하시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정도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같이 그냥 오세훈 시장 잘한다 뭐 요 정도예요? 아니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준다면 저희가 다른 당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면 사실 그거는 굉장한 정당 정책 위반이기 때문에 왜 지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합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 후보가 안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도부 의결로서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저희도 서울시장을 나오시려는 분들이 계셔요. 뭐 밖에서 보시기에는 좀 조족 지열로 보이겠지만 개혁신당의 서울시장 후보. 저희는 이번 지방선거의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당에 이제 존폐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양해도 얻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서울시장으로 개혁신당 후보를 내지 않고 오세훈 시장으로 좀 이렇게 몰아주는 같이 연대하는 이런 게 이제 줄 수 있는 카드인 거군요. 그런 게 이제 밖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 할수 이준석 있는 건. 경기지사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오세훈 정말 서울시장, 이준석 경기. 두 번째 거는 정말 아닌 걸 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주체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아, 있죠. 이준석 대표가 경기지사를 나갈 리는 없어요. 그럼 네. 안철수 후보를 밀어주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후보를 밀어주고 싶어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또 경기지사 출마자가 있어요? 아니 다른 당에서 그렇잖아. 아니 다른 당에서 어떻게 밀어요? 아니, 저희가 밀어주고 뭐. 싶어요? 아니요, 밀어주고 싶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안철수 후보도 옛날에 국민의당 시절에 모셨었는데요. 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이 이름 보다가 갑자기 장명이 하나 떠올랐어. 뭐요? 오수석 연대 어때요? 아니 이미 오철석이 나왔어요. 오철석이 나왔어요. 아깝다. 플러스 하나 더 지금 한동훈 경기지사 썰이 주말에 돌았다면서요. 그건 또 뭐예요? 네, 그거는 전혀 낭설이고 그냥 이제 뭐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그렇게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밖글들을 돌리고 있는데 뭐 경기지사니 개항을이니 전혀 낭설. 그 전에 그러니까 지선도 안 나오고 보선도 안 나오고 그냥 선거에 나올 생각이 없어요. 글쎄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우리 당 지금 내부 사정이 생각보다 밖에서 보이는 거랑은 좀 다르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스피커들의 이야기랑도 또 장동혁 대표의 생각도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당원 게시판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도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 안 되면 우리가 뭐 어떻게 모든 안 됩니다. 소통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동혁 대표가
내가 완전 친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친윤 쪽에서 이미 다음번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가 되려고 준비하는 주자들이 있습니다. 주자가 있어요. 주자가. 네, 제가 누군지 얘기는 못하고. 아까 말했던 그 사람.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 약간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뭐 실존적 고민 안에 빠지겠죠. 완전히 지금 한동훈계가 이관계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아니에요. 지금 장동혁 대표와 약간 친윤 다크나이트 간에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게 흘러갈 겁니다. 내년까지 그래요? 또 재밌는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이거 지금 보면 오철석이요? 제가 오수석 생각했는데 오철석이 더 낫네. 오철석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확 붙네. 오철석 연대도 뭐 이렇게 상상력이듯이 모든 건 상상력이죠. 장동혁 다크나이트설은 굉장히 재밌네요.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다 사실은 진짜 개혁적인 보수를 위한 연기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믿으세요 지금? 아니 뭐 믿어요 지금? 당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감 떨어지게 지금? 그래요? 아니 그들의 말인 거예요 지금. 별의 별말이 막 다 나와요 소설들이 지금. 근데 친윤계는 뭐 늘 언제나 친윤계는 정치를 길게 해오신 분들이에요. 늘 언제나 컨틴전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막 저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 오세훈 전 시장이 그냥 시장이 출마 안 하고 그냥 뭐 국회의원으로 돌아서고 출마를 안 하고 서울시장 출마 안 하고 그 자리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한다느니 그것도 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지금 사실 후보군이 넘쳐나요. 많아요. 네, 서울시장, 경기지사 뭐 서로 나가시겠다고 난리라서 이렇게 패널들이 밖에 나서 언급을 해주면 너무 좋아해. 너무 근데 저희는요 언급하면 싫어해요. 왜냐면 지금 나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 사실 지금 나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의 선택이에요. 근데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남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후보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마음에 있네. 마음에 있어. 밥 먹었네. 만났네. 아니 우리 후보도 아닌데 왜? 아무튼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안 나오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쪽 국힘 계열이나 아니면 저희 쪽에서 나온다는 뭐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낭설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 국민의힘 지금 뭐 거론되는 분들은 거의 뭐 밤에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데 그럴 때 벨라잇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네, 밤에 수면 루틴이 깨지신 분들 낮에 너무 열심히 또 일하다가 밤에 그냥 또 쇼츠 좀 보다가 어느새 새벽 3시 4시 넘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밤에 잘 자는 게 그 다음 날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벨라잇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국내 최초 100% 적포도에서 추출했습니다. 가끔 그 와인 한 잔 마시면 잘 주무신다는 분들이 사실 그 이유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 술 말고 그냥 적포도에서 멜라토닌만 추출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산 프리미엄 멜라토닌에 신경 안정을 돕는 테아닌, 또 마그네슘, 트립토판, 비타민 B 4종, 그리고 대나무 수액 등등을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거죠. 장르만 여의도 구독자 혜택으로 아래 전용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2박스 구매 시 1박스를 더 드리고요. 여기에 구매 요청 사항이 장르만 여의도 적어주시면 휴대용 7일분을 미니 케이스에 예쁘게 담아서 추가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자, 아마 지금 국회의원분들도 또 증인분들, 참고인분들 다 잠 못 주무실 텐데 그렇게 뒤척이지 마시고 벨라잇 멜라토닌과 함께 푹 주무시고 다음날 증인 선서 잘 하고 여러 진술들 질문에 답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오래 자서 국회 못 나오면 어떡해요? 이것 때문에 오래 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잠을 편안하게 자는 편안하게, 포근하게. 네, 푹 주무시고 알람은 들을 수 있다. 벨라잇 멜라토닌입니다. 자,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뵐 수 있을까요? 네. 네, 봐야죠. 뵐 수 있기를 인증이 오시나요?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